소 한 마리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총살하는 나라를 우리는 그냥 가난한 나라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 새내기 두 분의 대화를 봤습니다. 한 분은 2023년에 목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동해로 넘어왔고, 다른 한 분은 2022년에 러시아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 입에 안 맞았던 음식,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음식, 딱 그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 이야기 한복판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북한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총살이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답이 이랬습니다. 소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소는 개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예요. 개인 소유라는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몰래 팔았다면 그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산 절도가 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소는 딱 두 종류였다고 합니다. 늙어서 죽은 소, 그리고 사고로 죽은 소. 우리는 북한의 식량 문제를 오랫동안 못 먹는 문제로 배웠습니다. 흉년, 가뭄, 제재, 배급, 부족. 그런데 이 증언을 따라가 보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못 먹는 문제가 아니라 먹을 자격 자체가 국가에 등록돼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붙잡고 갑니다. 왜 그 나라에서 소는 죽어야만 식량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 나라의 밥상은 30년째 거의 그대로인가? 표면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표면을 만들어낸 구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조에 지금 어떤 금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 문제인지까지 갑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시작할게요. 인민의 낙원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임금이 아니라 옷이 없다는 걸 다 알면서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 그 광장이잖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증언은 그 광장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유통기한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날짜를 따진다는 거였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걸 왜 따지느냐, 원래 그런 거 없이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곰팡이가 피어도 그 부분만 떼어내고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날짜 하루 지난 걸 사람들이 그냥 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답니다. 이걸 왜 버리지? 아까워서 내가 가져갈게.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고구마 줄기입니다. 북한에서 고구마 줄기는 잘 사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끼니를 채우는 대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걸 반찬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받은 인상이 이랬다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는 버리는 게 없구나.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옥수수는 서민의 주식입니다.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건강 때문에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먹습니다. 같은 작물인데 의미가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죠. 세 번째 장면은 맛 그 자체입니다. 북한에서 쓰는 조미료가 뭐냐고 물었더니 미원하고 소금. 그게 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럴 땐 참치액을 넣고 저럴 땐 뭘 넣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 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메뉴가 안 변합니다. 인조고기밥, 두부밥. 어릴 때 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있고 만드는 방식도 그대로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북한에는 한국 같은 식당 문화가 없습니다. 애초에 식당에 갈 수준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추운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집 밖으로 한 발도 안 나가고 음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낯설었냐면 주문할 때마다 뭘 먹을지 고민하게 되는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일이 되는 상태. 저쪽에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느냐가 질문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질문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장면은 한국에서의 첫 끼입니다. 한 분은 도착하자마자 죽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치킨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죽은 어떤 음식이냐면 못 사는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틀을 바다에서 긴장하며 넘어와서 배가 고픈 상태로 자유를 찾아온 첫 밥상에서 죽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꽤 비싼 죽 프랜차이즈였다고 해요. 여긴 죽도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결국 반밖에 못 먹었습니다. 또 한 분은 첫 음식이 돈가스였습니다. 기름에 튀겨서 노릇노릇한 그 비주얼이 그렇게 맛있어 보였답니다. 너무 맛있게 3개를 먹고 체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나온 음식들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물탕이 나왔고 갈비탕이 나왔고 저녁마다 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음식을 정말 잘해준다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못 먹은 게 있었습니다.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아예 손을 못 댔다고 해요. 이유가 인상적입니다.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거의 입에 대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이라고 부르는 그 냄새가 저쪽에서 온 사람에게는 낯선 이물질로 감지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단백질은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만 그 시점에는 냄새가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터뷰에서 제일 오래 곱씹은 장면은 믹스커피였습니다. 저녁마다 믹스커피가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안 마시고 모아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껴서 사회로 나올 때까지 챙겨 나왔는데 결국 집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해요. 웃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게 아주 정직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희소성에 대한 감각은 환경이 바뀐다고 바로 안 바뀝니다. 몸에 새겨진 계산법이거든요. 저 봉지를 모으게 만든 건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살았던 분은 돈가스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해요.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묻혀서 튀기는 걸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청진에서 살았던 분은 그런 걸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결국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못 사는 나라니까 유통기한도 없고 조미료도 없고 메뉴도 안 변하는 거죠. 딱 여기서 끝내면 이야기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가난한 나라는 세상에 많습니다. 소득이 낮은 나라, 배가 고픈 나라, 인프라가 무너진 나라. 그런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맛이 갈라져요. 노점이 생기고 그 노점끼리 경쟁하고 조미료가 늘어나고 메뉴 이름이 바뀝니다. 가난 자체는 맛의 다양성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메뉴가 30년째 거의 같습니다. 인조고기밥은 여전히 인조고기밥이에요. 이건 가난의 결과라기보다 설계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설계됐을까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배급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마당으로 갔어요. 알아서 사고, 알아서 팔고, 알아서 살아남았습니다. 국가가 먹여주지 못하니까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안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입니다. 인터뷰에서 나온 그 문장을 다시 보십시오. 소는 국가 소유고 개인 소유는 없다. 이 한 줄이 북한 경제의 이중 구조를 그대로 요약합니다. 살아남는 건 개인의 책임인데 자산은 국가 것입니다. 생존은 사유화됐는데 소유는 국유화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총살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식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 자산에 손을 댄 것에 대한 처벌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유통기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은 인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의 문제입니다. 날짜를 찍으려면 그 뒤에 가공 공장이 있어야 하고 포장 설비가 있어야 하고 냉장 유통망이 깔려 있어야 하고 그걸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슬 전체가 없으면 날짜는 애초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안 따진 게 아니라 따질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 증언은 식습관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진단서에 가깝습니다. 곰팡이를 떼고 먹었다는 문장 한 줄이 그 나라 식품 산업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통계보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갑시다. 국가 소유의 소를 잡으면 총살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굶는 것에 대해서는요, 재산에는 목숨값이 매겨졌는데 사람의 끼니에는 아무 값도 매겨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가난한 나라의 실수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배치입니다. 두 번째, 밥상은 그 사회의 계층 지도입니다. 평양에서는 돈가스 비슷한 걸 받고 청진에서는 이름도 못 들었다. 이건 취향 차이가 아니에요. 어디에 사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를 결정하고 무엇을 먹느냐가 다시 어디에 속하느냐를 확인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수도는 전시장이고 지방은 그 전시장의 비용을 대는 쪽입니다. 세 번째, 메뉴가 안 변한다는 건 경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종류가 왜 계속 늘어납니까? 잘나서가 아니라 경쟁 때문이에요. 안 팔리면 사라지고 새로 나오고 또 사라집니다. 그 지긋지긋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앞에 선택지를 쌓아놓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한국은 뭐든 다 맛있는데 그건 많은 사람이 사 먹게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확한 관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30년 동안 메뉴가 같다는 건 그 사회에 그 압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게 제일 불편한 부분입니다. 결핍은 통치 비용을 낮춥니다. 하루에 대부분을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쓰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배급표 한 장이 충성도와 연결되면 그 표를 쥔 쪽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걸 관리할 수 있어요.
풍요는 반대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 관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균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배급이 무너진 뒤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예요. 지금 북한의 20대, 30대는 국가가 자기를 먹여 살린 기억이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벌어온 돈으로 밥을 먹었고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면서 컸습니다. 체제 입장에서 이건 아주 곤란한 조합이에요. 충성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지거든요. 밥을 준 쪽에 대한 부채감이라는 게 성립을 안 하니까요. 인터뷰에서 이 세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경은 하고 있는데 차마 엄두를 내지는 못한다고요. 저는 이 표현이 지금 북한 사회의 온도를 꽤 정확하게 잡아냈다고 봅니다. 마음은 이미 이동했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다룰 때 보통 뭐가 나옵니까? 미사일 발사, 열병식 위성 사진. 그런데 이 밥상 구조를 한 번이라도 구조로 짚어준 보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니까요. 통일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용 얘기로 갑니다. 몇 조가 든다,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저 밥상이 통일 이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해 놓은 분석은 이상하게 잘 안 보입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은 사실 총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삼겹살이었어요.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는데 사람들이 상추와 깨씹에 싸서 먹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걸 굳이 왜 싸서 먹느냐고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받은 충격은 상추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 뒤에 깔린 전제였어요. 느끼함이 문제가 되려면 그 전에 고기를 아주 자주 먹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고기가 명절 음식입니다. 그것도 형편이 되는 집 이야기예요. 느끼할 일 자체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생고기를 왜 못 먹느냐고 되묻고 이쪽에서는 왜 그냥 먹느냐고 되묻는 겁니다. 그 순간 이분이 깨달은 건 한국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거의 매주, 사실상 매일 고기를 먹는구나. 북한이 진짜로 통제한 건 정보가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잠깐 이 문장 앞에서 멈춰보셔도 좋습니다. 정보는 사실 어느 정도 새어 들어갑니다. 문제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비교할 기준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우리 집 밥상이 어떤지는 원래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남의 밥상을 봐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체제가 끝까지 막아야 했던 건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였던 겁니다. 실제로 인터뷰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크다고 해요. 배운 것과 정반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친구들은 한국 배우를 좋아하고 옷차림을 따라하고 말투까지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 답이 이랬어요. 치킨, 라면, 피자.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입니다. 광고에서 본 피자가 대체 무슨 맛일지 그렇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체제 입장에서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이 따라 나옵니다.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채택됐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 이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는 것뿐 아니라 말투와 옷차림을 따라하는 것까지 단속 대상으로 다루는 방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이 늘어난다는 건 보통 자신감의 표시가 아닙니다. 통제가 이미 새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말투를 단속하는 법까지 만들었다는 건 말투가 이미 옮겨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정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장을 죽이면 사람들을 못 먹입니다. 시장을 놔두면 물건과 함께 정보가 들어옵니다. 쌀가마 옆에 드라마가 실려 들어오는 구조예요. 배급을 복원할 능력은 없고 시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남는 선택지가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뿐인 겁니다. 명절 풍경도 그 압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증언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은 설날에 모여서 증폭기를 틀어놓고 놉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를 트느냐? 체제 찬양가로는 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멜로디에 비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노래를 틀고 한국 노래를 틉니다. 단속 대상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책을 태우던 시대에는 태울 책이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은 태워야 할 것이 손전화 안에, 메모리 안에, 그리고 사람 입맛 안에 있습니다. 분석행위는 물건을 태우는 일이었지만 지금 그쪽이 하려는 건 기억을 태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통일부 집계로 지난해까지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은 누적 3만 4천여 명입니다. 2025년 한 해 입국자는 223명이었습니다. 국경이 닫힌 상태라 숫자 자체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의 두 분은 각각 입국 3년 차, 2년 차예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경로입니다. 한 분은 목선을 타고 동해로 왔고 한 분은 러시아를 거쳐왔습니다.
예전처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에요. 국경 통제가 강화된 뒤로 그 길은 사실상 막혔고, 최근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해외 파견 노동이나 체류 경험을 가진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은 바깥을 이미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국경을 넘던 국면에서 비교를 하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국면으로 성격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야기도 하나해야 공평합니다.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북한 음식이 있냐고요? 대답이 상당히 솔직했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지인들을 북한 음식점에 데려가 봤는데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는 표정이 돌아왔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본인들도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인조고기밥, 두부밥을 파는 곳에 직접 가봤는데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이 레벨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요. 이 문장이 저는 이 인터뷰에서 제일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움의 대상은 남아있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 거잖아요. 순대만 해도 북한 순대가 더 맛있다고 기억하는데 그걸 지금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고향의 맛은 검증이 불가능한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분들이 정착 초기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보십시오. 음식이 너무 달고 입에 맞는 게 없고 소고기는 냄새 때문에 못 먹겠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김치하고 밥밖에 못 먹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걸 사주겠다며 데려간 고급 식당에서 한 입도 못 먹고 나온 적도 있다고 해요. 그냥 밥하고 국이나 사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는 통합을 제도로 상상합니다. 화폐를 어떻게 하고 법을 어떻게 붙이고 재정을 얼마나 쓰고 그런데 실제 통합은 훨씬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혀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두 사람 붙여놓는데도 몇 달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소 한 마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면 질문이 조금 어긋나 있었다는 게 보입니다. 문제는 소가 아니었어요. 왜 그 소를 국가가 소유해야만 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구조가 사람의 하루를, 계급을, 결국 입맛까지 어디까지 규정했는가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쪽에서는 날짜가 하루 지난 음식을 버리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곰팡이 핀자리를 떼어내는 손이 있었습니다. 두 장면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 격차의 실제 크기입니다. GDP 비교표보다 이쪽이 훨씬 정확해요. 한 번 열린 상자는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진짜 무서운 건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라 뚜껑을 덮어도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치킨 맛을 궁금해하는 세대가 이미 생겨버린 겁니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시청이지 궁금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비교를 아는 세대가 늘어나는 속도와 그걸 막는 법이 늘어나는 속도,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그 둘의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는 결국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통일 비용 계산서만이 아닐 겁니다. 밥상까지 포함한 준비여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